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케이시 네이스텟은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이다. 그의 온라인 영화는 지난 5년 동안 3억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작가, 감독, 편집자이자 HBO에서 방영한 네이스텟 브라더스 시리즈에 출연한 스타이고 2011년에는 영화 키다리 아저씨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에서 존 카사베츠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인터넷에서만 독점 공개되며 대부분 단편 영화들이지만 공개될 때마다 평론가와 관객들의 극찬을 불러 모았다. 나아가 그는 아주 간단한 동영상 제작과 공유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빔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신의 분노를 따라가라. 케이시를 스타 반열에 올린 작품은 2011년에 그가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단편 영화였다. 그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다. 케이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뉴욕 경찰에게 소환장을 받았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 출두해 $50짜리 소환장 때문에 한나절 동안 싸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자신의 분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 그것을 영리한 방법으로 표현한 영화를 만들었다. 케이시는 경찰이 자신에게 한 말을 관객들에게 되풀이하면서 영화를 시작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과 법적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뉴욕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 내의 온갖 시설물들과 충돌한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케이시가 자전거 전용 도로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와 충돌하는 장면이다. 관객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개 첫날에만 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마침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화에 담긴 질문들에 답하고 적절한 조치와 개선을 약속해야 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를 때가 있는가? 그때는 자신의 분노를 따라가 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득이 있을 것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만 30일 동안 하루 3끼 직접 먹는 체험을 통해 비만 사회와 패스트푸드 기업의 일침을 날린 다큐멘터리 슈퍼사이즈 미의 모건 스펄록 감독 또한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을 만들려면 세상의 분노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슈퍼사이즈 미는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고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이자 작가인 휘트니 커밍스 또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뭔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 안을 들여다봐라. 무언가 있다는 신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유튜브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동영상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 에는 케이시의 성공 비결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2011년 케이시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 광고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할 수 없이 따분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나이키와 3건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가 처음 만든 두 편은 안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몸값이 1억 달러에 달하는 거물급 운동선수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세 번째 광고를 제작할 때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몹시 지루하고 피곤한 감정을 느꼈다. 앞에서 거둔 성공을 무심코 흉내 내다보면 순식간에 삼류 감독으로 전락할 것 같았다.
그는 나이키 광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1, 2편처럼 가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때려치웁시다. 대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걸 해볼게요. 광고 제작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과정을 기록해 볼게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당신 미쳤군요. 하지만 좋아요. 나이키가 손을 들어준 미친 감독의 영화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는 이렇게 탄생했다.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된다. 나이키는 내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대신 오직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친구 맥스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작비를 다 썼다. 우리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녔다. 총 10일 동안 15개 나라를 돌아다녔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상은 메가 히트했다. 광고 영상의 공식과 판도라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렸고 지난 몇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메시지와 캠페인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다. 언제나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케이시는 15살에 가출해 17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분유와 기저귀 값을 지원받는 어린 가장이었다. 이처럼 일찍부터 시련과 불우함의 연속이었던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그의 답은 진짜 멋지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뀐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곧 자기가 주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가장 교양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남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경쟁이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진정으로 평등한 측면이 하나 있다. 바로 노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정말 그럴까?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케이시가 말하는 진정한 노력의 의미와 방향이 여기에 있다.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케이시는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케이시는 위대한 현자 벤저민 프랭클린의 다음과 같은 탁월한 조언을 등불 삼아 따라간 사람일 것이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훗날 그는 분명 자신이 사랑하는 일만 하다 떠난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작 그가 한 일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 것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억의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당신의 인생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타이탄들은 왜 아침 일기를 쓰는가?
챕터 13.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타이탄들은 아침 일기를 쓴다. 여기서는 그들이 왜 아침에 일기를 쓰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벤저민 프랭클린, 마크 트웨인부터 조지 루카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 중에는 매일 꾸준히 일기를 쓴 이들이 많다. 그들은 대체 무엇에 대해 쓰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일기가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수준은 아닐까 생각하며 사기가 꺾였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근사한 명작 같은 일기를 남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의 타이탄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 일기를 쓴다. 첫째,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둘째, 그들의 표현을 직접 빌리자면 망할 놈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원숭이처럼 날뛰는 내 정신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은 것뿐이다.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이다. 영웅이란 모름지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위풍당당한 권법을 날려 불안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당신이 잡지 표지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를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만들어 테이블에 앉아 아주 간단하게 일기를 쓴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습관이지만 이를 꾸준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 또한 잊지 마라. 타이탄들을 아침 일기 쓰기로 이끈 작가가 있다. 줄리아 카메론이다. 그녀는 밀리언셀러인 아티스트 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이다. 혼란한 생각들을 일기에 적어 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아침 일기 쓰기는 줄리아를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에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말처럼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다.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심리 치료법이다. 타이탄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기를 쓰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나중에 출판할 수 있는 메모를 저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글을 잘 쓰는지의 여부는 아침일기 작성에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한다. 나만 알아보면 충분하다. 나아가 그 누구도 당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행동 자체에는 엄청난 장점이 존재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글쓰기이다. 공격적으로 살아야 한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상대에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무실점 경기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설적인 코치 댄 게이블은 이렇게 말했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생에서 필요한 건 관리가 아니라 정복이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차분히 내려놓는 아침 일기는 지금 당신의 삶에 필요한 한 걸음을 제공한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과의 타협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는 극복을 제시한다. 적당한 수준의 성공으로 생긴 족쇄를 푸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아침 일기의 작성은 당신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두개골 안에서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총알처럼 하루 종일 머릿속을 산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들을 밖으로 꺼내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는 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몇 줄 쓰지 않아도 충분하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종이 위에 욕을 쓰거나 불평을 늘어놓아도 좋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나와 타이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바뀐다. 14.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의 습관. 리드 호프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262억 달러에 팔아치운 3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이다. 그 전에 이베이가 15억 달러에 사들인 페이팔의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 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마셜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법. 리드는 매트 뮬린 웨그와 더불어 내가 만나본 이들 가운데 가장 침착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그때 페이팔에서 일할 때 당시 그 회사의 CEO였던 피터 틸에게 최고의 소방관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에서였다. 리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다음 2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나 손자병법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라. 보드게임에는 저마다 복잡한 규칙과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보드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전쟁과 병법에 관한 책들은 늘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해설서나 개정판이 나오면 반드시 사서 읽어야 한다. 리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전쟁사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둘째, 언어를 공부하라. 특히 그는 자신이 직접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타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 언어를 최대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훌륭한 교사가 되어준다.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하면 언어가 작동할 수 있는 방식과 작동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복잡한 비즈니스상의 문제들에 강렬하면서도 심플한 해법이 되어준다고 리드는 설명한다. 나 또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다음의 명언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내 정신의 밤새 할 일을 주자. 리드는 날마다 자기 정신이 밤사이에 공들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들을 노트에 적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의 대부분은 당연히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며 긴장을 풀고 원기를 회복하는 동안 다양한 해결책이 잠재의식을 통해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걸 이용하자는 것이다. 온갖 고민과 복잡한 생각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들을 노트 위에 내려놓으면 잠자리가 한결 더 가벼워지고 이를 통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이끄는 것이다. 체스 챔피언 조시 웨이츠킨도 이와 거의 동일한 습관을 갖고 있다. 다만 그는 생각할 거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한 직후에 갖는다. 이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조시와 리드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모습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약 60분 동안 어젯밤에 정리했던 생각할 거리들을 다시 떠올린다.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고 신선한 시간에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밤새 떠올린 독창적인 해결책들을 선물로 받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타이탄들의 아침 일기 작성에 관한 글들과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조시와 리드의 습관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라. 약간씩 미묘하게 다른 듯해도 결국 타이탄들의 습관과 목표는 본질적으로 같다.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에 떠올리는 것이다. 나는 리드와 조시의 설명을 들은 뒤 대폭적으로 공감하면서 내가 아침 일기장 상단에 다음과 같은 토머스 에디슨의 명언을 적어 놓았다. 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를 정해두고 자라.